네, 좀 전에 2차원 격자 예상했는데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3차원에서는 이 3차원에서 로 템퍼처 익스펜션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로 템퍼처 익스펜션이라는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출발해서 스핀 하나씩 뒤집어 가면서 에너지 순서대로 파티션 포지션을 적자니까 뭐 시리즈 익스펜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3차원에서는 우리가 덧셈을 하는 게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여기서 어떤 도형이 될까요? 2차원에서는 익사이클 스테이트가 그냥 닫힌 도형이 되는데 3차원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차원에서는 뭐 어떤 도형을 그려야 될까요? 정육면체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차원에서는 사각형이 아니라 주사위 모양의 정육면체 블록을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어떤 2차원 도형이 아니라 이제 면을 생각해요. 닫힌 면을 생각해야 되니까 3차원에서는. 그런데 이 하이 템퍼처 익스펜션은 어떻게 될까요? 3차원에서 하이 템퍼처 익스펜션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도형이 될까요? 2차원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3차원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도형을 만들어내는 게 본드를 쫓아가면서 있잖아요. 하이 템퍼처 익스펜션은 본드를 쫓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3차원에서는 그게 뭐가 되냐면은 룹이 되는 거예요. 룹, 고리, 닫힌 루프. 이게 막 찌글찌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반드시 시작점으로 되돌아오는 루프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듀얼리티가 성립할 수가 없겠네요. 한쪽에서는 루프에 대한 덧셈을 해야 되고 하이 템퍼처에서는 그 다음에 로 템퍼처에서는 루프가 아니라 클로스드 서피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입체에 대한 썸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제 그래서 3차원에서는 좀 복잡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각격자가 아니라 만약에 삼각격자다. 혹은 뭐 그래핀 같은 육각격자다. 거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삼각격자에서 내가 로 템퍼처 익스펜션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 템퍼처 익스펜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드를 끊어가면서 내가 도형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로 템퍼처는 뭐가 되겠는가? 내가 여기 스핀을 뒤집고 싶으면 어떤 도형을 그려야 되는 거냐면은 내가 끊고 지나가는 도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삼각격자에서 로 템퍼처 익스펜션을 한다는 거는 닫힌 그래프는 닫힌 그래프인데 어떤 도형, 어디에서? 육각격자에서. 육각형 계속 쌓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사각격자라고 해서 그냥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닫힌 그래프가 집합하는데 닫힌 그래프인데 단 여기서 사실은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듀얼 레티스, 듀얼 레티스에서의 닫힌 그래프의 집합이어야 돼요. 듀얼 레티스. 근데 사각격자의 듀얼 레티스는 사각격자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까 말을 안 했는데 삼각격자의 듀얼 레티스는 육각격자, 육각격자의 듀얼 레티스는 삼각격자. 그래서 이 아이징 모델을 육각격자나 삼각격자를 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변환뿐만 아니라 그에 한 번 더 변환을 해주는 게 필요를 해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소개하진 않겠지만 그런 변환을 하면 삼각격자를 육각격자로 변환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환을 통해서 하이 템퍼처, 로 템퍼처를 또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게 다 되는데 3차원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로 템퍼러처 익스펜전이 면을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랜스퍼 매트릭스로 포뮬레이트를 해서 행렬을 대각화하는 것으로 파티션 펑션을 계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시리즈 익스텐전도 뭐 유용하고 운이 좋으면 다 계산하지 않고도 크리티컬 템퍼러처를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만만한 게 우리가 이론 계산할 때 제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민필드 시어리죠. 여러분이 지난주에 수업했을 때 이제 민필드 이론의 한 가지 버전인 한 스핀이 다른 모든 스핀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런 게 이제 올투올 커플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이제 민필드 이론을 구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근데 이제 거기 너무 좀 심하니까 이제 그거가 아니라 격자상에서의 민필드 이론은 어떻게 구현하는가? 뭐 2차원에서 스퀘어 레티스, 뭐 3차원에서 심플 큐빅 레티스 아니면 뭐 트라이앵귤러 레티스 이런 데서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걸 텐데 자 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이론적인 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브레인이도 만약에 이 시스템에 상전이가 있다 그럼 상전이가 일어나는 근처에서는 이 민필드 이론은 상당히 부정확해요. 그렇지만 상전이가 일어난 그 템퍼러처에 비교적 떨어져 있으면 이 민필드 이론은 정량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훌륭한 이론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상전 연구가 아닌 다른 연구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상전 연구에서도 일단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을 때는 제일 처음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민필드 이론이기 되기 때문에 이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민필드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제일 쉬운 게 모든 한 스핀이 다른 모두랑 다 상호작용한다. 여러분이 쉽게 허바드 스트라토노비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쉽게 풀었었잖아요. 그게 가장 쉬운 버전이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이 레티스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민필드 이론을 이제 전개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이제 바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구현 방법이 되겠는데 바이스는 이제 물리학자가 있고 이제 바이스의 아이디어를 따른 이제 가장 직관적인 형태의 민필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IG 모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해밀토니안이 이게 이제 nearest neighbor interaction이고요. 민필드는 마그네틱 필드가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가 있어도 쉽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쓸게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쉽게 이것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요. 하이퍼 큐빅 레티스라고 하는 건 2차원에서는 그냥 사각격자를 되는 거고 3차원에서는 심플 큐빅이 되는 거고 근데 원리상 4차원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제 3차원을 넘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차원은 그냥 디디멘저널 하이퍼 큐빅 레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하이퍼 큐빅 레티스의 특징은 이제
코디네이션 넘버가 이제 2D라는 거죠. 코디네이션 넘버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스핀이 있으면 이 스핀이 상호작용하는 스핀의 짝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예요. 그럼 2차원일 경우에는 4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3차원이면 앞, 뒤가 더 포함돼서 6개가 되잖아요. 그럼 4차원이면은 또 두 개, 우리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하면 이제 8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불러요. 내가 상호작용하는 친구의 숫자. 자, 그러면 이제 바이스 메인필드 시어리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S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핀 업 아니면 스핀 다운이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서머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업이었다 다운이었다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죠? 막 뒤뒤고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그것의 앙상블 에버리지를 구하면 그럼 이제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건 정확한 정확한 값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다라고 했을 때 주어진 온도에서 SI의 평균값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현재의 스핀 값은 그거랑 차이가 있겠죠. 얼마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를 델타 SI라고 부를 거고 여기서 델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재의 스핀 값이 평균 값으로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 이건 뭐 그냥 항등식을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까지 아무런 근사가 없어요. 근사가 없고 이게 이제 메인 밸류고 앙상블 에버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앙상블 에버리지 값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얘가 이제 다름 아닌 서머 플럭추에이션에 해당되는 거죠. 플럭추에이션의 크기를 자 그러면은 이제 해밀토니안은 이 S를 전부 다 mean value와 fluctuation을 한번 다 분해해서 한번 써볼게요. SI 자리에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는 아무런 근사가 없어요. 이건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얘를 전개를 하면 여기 이렇게 썼지만 이 앙상블 에버리지 값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무튼 안다고 치고 이렇게 되겠죠. 항을 4개를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아무 근사가 없는데 이제 바이스의 민필드 시어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니까 스핀 간의 상호작용이 이제 4가지 항들의 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바이스의 민필드 시어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플럭추에이션을 고려는 하긴 하는데 플럭추에이션의 리딩 오더까지만 고려를 하겠다. 즉 플럭추에이션의 1차 항까지만 고려하고 플럭추에이션의 2차 항은 무시를 하겠다. 왜냐? 만약에 이제 플럭추에이션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민필드의 기본 가정이 플럭추에이션이 상당히 작다라는 건데 그럼 이 굉장히 작은 그것을 제곱을 했으니까 작은 것에 세컨드 오더 컨트리뷰션이 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시한다. 플럭추에이션의 세컨드 오더를 무시한다. 이게 바이스 민필드 시어리예요. 바이스 민필드 시어리. 그러면 이걸 무시하고 보면 지금부터 이제 근사가 된 거죠. 지금부터는 이론이 부정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에서 여기에 있고요. 이제 나머지 플럭추에이션 하지 않는 것들, 상수항들을 다 이제 여기다 바깥으로 다 뽑아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뒤에 있는 파트는 그냥 상수야, 컨스턴트. 그 상수값을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얘는 상수야, 컨스턴트. 컨스턴트니까 이제 내가 스핀의 평균값 같은 걸 계산하고 싶을 때 그 계산은 이제 이 앞에 있는 거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 써놓고 그래놓고 이제 도로 스핀으로 이제 환원을 시키는 거야. 네, 이거 괜히 중간에 한 스텝을 괜히 썼네요. 좀 PP가 복잡해졌겠네. 이래놓고 내가 얘를 도로 오리지널 스핀으로 바꿔 쓰는 거야. 얘는 SJ 빼기 SJ고 얘는 왜 똑같지? 여기 I네요. 얘는 이제 이렇게 쓸게요. 좀 뭔가 좀 헷갈리긴 한데 뭐 자, 이래 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거 쓴 거는 요항을 그 다음에 미안해요. 요거하고 요거를 분리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사실 요게 그냥 SI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얘를 일로 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을 요 뒤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사실 요거 분리할 필요는 없었는데 근데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서 남는 게 뭐냐면 SI 평균값들끼리 곱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J SIJ에 SI SJ 자, 이게 바이스 민필드 해밀토니안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더했다 뺐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한 게 뭐냐면은 얘는 오리지널 해밀토니안은 인터랙팅 해밀토니안이에요. 스핀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상호작용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세컨드 쿼드레틱 폼인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스핀이 다른 스핀과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네요. 이게 다 컨스탄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바이스 민필드 시어리어는 이제 non interacting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혹은 스핀이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와 자기 주변에 있는 스핀들의 평균값과만 상호작용을 한다. 자,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거는 요 말 뜻의 스핀 i의 nearest neighbor다. 이런 표시를 그냥 프라임으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항을 몰레큘러 필드라고 불러요. I라는 스핀인데 I라는 스핀에 가해지는 평균적인 필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얘는 그냥 스핀들 간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으니까
이거는 스핀 하나만 생각하면 되고 각각의 스핀에 저런 magnetic 필드를 받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SI의 평균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얘의 평균값은 스핀 하나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H effective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exponential 베타 J H effective 베타 J H effective 분의 평균값이니까 마이너스 스핀 플러스인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핀 마이너스인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속은 상호작용이 없는 것의 경우에는 그 스핀 값의 평균값이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필기에 실수가 있었네요. 여기 J가 아니라 J가 여기로 들어가야죠. J가 다 빠져야 돼. 여기서 커플링 컨스턴트 J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고요.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각각의 스핀의 평균값이 만족해야 되는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각각의 스핀들의 평균값들이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시스템의 모든 사이트가 동등하다라는 조건을 하면 i번째 스핀의 평균값과 j번째 스핀의 평균값이 똑같겠죠. 그래서 내가 그 값을 이제 m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제 에버리지 마그네티제이션이 되겠네요. 평균값.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얻는 식은 에버리지 마그네티제이션이 만족해야 되는 이런 관계식을 얻었고 이것을 윈필드 셀프 컨시스턴트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셀프 컨시스턴트는 미리 출발 전에 마그네티제이션의 평균값이 얼마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 가정이 말이 되려면 그 값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야 모순이 없다. 그런 뜻에서 그래서 이제 모든 물리적인 특성은 이제 얘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상호작용하는 다른 스핀의 개수가 2D라고 했잖아요. 2D니까 썸메이션이 바로 그냥 2D로 변환이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볼게. 스폰테이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을 한번 계산해볼다. 스폰테이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은 뭐냐면은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가 0일 때 그때 자화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m이 탄젠트 하이퍼볼릭 2DJM 이런 이제 초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방정식은 그냥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하면 쉽게 답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탄젠트 하이퍼볼릭 KBT 2DJ M의 그래프를 M으로 그리면 그럼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특성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매우 낮을 때에는 마이너스 1에서 갑자기 1로 간다. 이 온도가 낮을 때. 그 다음에 온도가 아주 높을 때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그냥 뭐 스물스물 간다. 그런데 결국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m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m보다 내가 y는 x 그래프에다 딱 그려놓고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솔루션이 여기밖에 없고요. 여기밖에 없고 그다음에 온도가 낮을 때는 솔루션이 3개가 있어요. 어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고 이 셋 중에서 우리 프리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프리 에너지가 어디가 제일 낮은지를 찾아보면 되는데 실제 찾아보면은 검은색 속을 색칠한 이곳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 수업이 끝날 때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온도가 높을 때는 솔루션이 여기 있다가 온도가 낮으면 솔루션이 스폰테이너스 마그네티즘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젠트 하이퍼볼릭 곡선과 y는 x 곡선이 만나는 그 솔루션이 0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그 순간이 크리티컬 템퍼러처가 되겠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겠고요. 그 온도가 결국 뭐가 되냐면은 그 온도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가 원점에서 y는 x하고 접하는 그 순간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tc가 되는 거고 tc는 언제가 된다? 그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1이 되는 그 순간이 그게 바로 크리티컬 템퍼러처가 되는 거죠. 템퍼러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은 온도가 TC보다 높을 때는 저렇게 되고 TC보다 낮을 때에는 이게 이제 TC 빼기 T의 몇 승 이렇게 의존하는데 이건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T는 T 빼기 이렇게 놓고 이제 이게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집어넣어서 열심히 계산을 해보시면 이 계산은 뭐 그냥 학부 때도 여러분 한번 해보셨던 계산이기 때문에 학부 노트를 보고 아니면 이제 교과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은 여기다 옮겨서 적으면은 이게 아마 자, 2분의 1이 돼요. 2분의 1이 돼서 온도 함수로 이제 이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되는 거죠. 자, 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마그네티제이션이 온도에,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 온도에 어널리틱하지 않은 미분 불가능한 함수로 의존하고, 그때 얼마나 싱글러한가를 나타내는 그 익스포넌트가 2분의 1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오도 파라미터가 어떻게 의존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을 오도 파라미터 익스포넌트 베타라고 부르죠. 베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금방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마그네틱 필드가 0이 아닐 때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정리만 해놓고 계산을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세요. 이걸 해보면 온도가 TC일 때,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3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세티빌리티는 마그네틱 필드에 어떻게 의존하는가, 그걸 계산한 다음에 H에다 0 대입하는, 요걸 계산해 보면은 또 그냥 유도하지 않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온도 축이고, 이거 서세티빌리티 축이면은 여기가 TC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마그네틱 서세티빌리티가 이제 발산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발산하는 게 이제 T 빼기 TC의 마이너스 감마 승이라고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그럼 감마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감마가 1에 해당되는 거죠. 1에 해당돼요. 그러면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필드 이론은 이 근처에서는 이제 다 틀리는 거야. 요 근처에서 다 틀리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잘 들어맞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 이제 책에 보면 111페이지에 2차원이나 3차원 시스템의 크리티컬 익스포넌트하고 민필드 익스포넌트를 이제 비교한 게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민필드가 얼마나 그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서 얼마나 정확한지 그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한번 옮겨 적어보죠. 자,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는 이제 알파가 뭐냐면은, 알파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비열이 T 빼기 TC의 크리티컬 템퍼러처로 접근하면서 얼마나 빨리 발산하는가, 그게 알파에 해당되는 거고요. 베타 익스포넌트는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이 어떻게 0에서 0이 안 되게 되느냐. 그 다음에 감마는 서세티빌리티가 얼마나 빨리 발산하는가. 그 다음에 뉴는 지금 이제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데, 뉴는 이제 코릴레이션 랭스라고 하는 것이 1차원 아이징 모델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 코릴레이션 랭스가 크리티컬 템퍼러처로 접근하면서 얼마나 빨리 발산하는가. 그 크리티컬 템퍼러처에서는 코릴레이션 랭스가 발산하고, 그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도 강력하게 서로 영향을 끼친다. 그게 크리티컬 포인트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서스티빌리티도 발산하고, 마그네티제이션은 0이었다 0이 안 되고 비열도 발산한다. 뭐 이런 거요. 더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민필드에 따르면
이거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2분의 1. 구체적인 계산은 그냥 넘어갔지만, 그 다음에 얘는 1. 이렇게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correlation length exponent는 이제 1이 돼요. 자, correlation length exponent는, 이게 아니라 2분의 1 민필드는, 자, 얘는, 나중에 이제 란다우 긴트버그 시어리를 하면 그때 이제 더 소개를 드릴 거예요. 현재는 이제 파티클이 민필드하고만 상호작용을 하니까 correlation length exponent, correlation length라는 걸 디파인하기가 어려워요. 민필드에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필드 이론을 정립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안 했지만 비열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열을 계산할 수 있냐? 좀 전에 그 오더 파라미터만 계산을 했지만 오더 파라미터만 계산했는데 실제로 내가 이 해밀토니안을 다 알고 있으니까 non interacting theory니까 다 아는 거예요. 프리 에너지를 다 아는 거야. 프리 에너지를. 그래서 프리 에너지를 다 계산할 수 있는 에너지 평균값도 계산할 수 있고 에너지 평균값으로부터 스페시픽 히트도 계산할 수 있고 그에 보면 발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알파는 0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3차원의 이제 자성체나 여러 곳에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얘가 대략 0.11 정도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고 뭐 이 정도가 돼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에서 아이징 모델은 이제 정확하게 알려져 있고 원사고 솔루션이라는 게 정확히 알려져 있어서 자, 요게 2차원 아이징 모델의 정확한 값이에요. 보시다시피 3차원 익스페리먼트하고 한 오차의 범위가 한 30% 정도가 나죠. 그 정도로 요게 이제 민필드 이론의 이제 뭐 정밀도 내지는 부정확도 정도가 되는 거고, 이건 뭐 그 이론의 한계가 원래 그런 거고, 그럼에도 이제 상당히 유용하다.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조금 넘어가면은 많이 유용하다.